대통령이 그 당시 거기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에? 쇼하지 마시고 경찰과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하러 할 때 앞에서 막아주세요. 그러면은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그때 와서 지켜주시고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쇼하지 마시고. 네. 이 박종준 경호처장하고 네네. 이 경호처 이른바 출신의 3인방하고 역할 분담한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이 별로 유능한 사람이 아닌데 저 자리까지 갔다. 이른바 이 윤석열 김건희식 리더십이죠. 이 공수처가 그동안에 4년 동안에 무려 3,200억, 1년에 한 800억 정도씩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3,200억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소 제대로 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해 본 적도 한 번도 없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는 물론 미숙하고 일도 잘 못했지만 검찰의 덫에 걸린 거예요. 막판에 그냥 몰려가지고 공수처 니네 해라. 대신에 니네가 수사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절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저는 사건을 넘겼다고 봐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들어오기 전에 참 지난 한 달여 시간이 참 막 무슨 일이 있었나 쭉 생각을 해보다가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너무 나라 전체가 참 이상한 걸로 고민에 싸움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 잘 또 해결을 하고 다음 단계로 또 발전해 나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말이죠. 요즘 저보다 훨씬 더 한숨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자주 한숨을 내쉬는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시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별로 안녕하시지 못하지만 예. 지난번에도 한숨을 방송 중에 한 15번은 쉬신 것 같아서. 아이 과장이다. 한 몇 번 쉬었죠. 몇 번입니까? 네. 오늘은 몇 번 또 한숨을 쉬실지. 근데 한숨이 많이 나오는 그런 때이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박진영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도 함께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뉴스 정리를 신혜원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이 두 분이 번갈아 나오시잖아요. 네. 신혜원 기자랑 기준이 신혜원 기자. 있어요? 기준은 딱히 없고요. 뭐 네. 어쩔 때 돌아가면서 나오시는 거야? 나와요. 그냥 시간 원래 되는 이제 사람? 예전에는 인터뷰를 이제 저희가 뭐 정치인들 모셔서 할 때 주로 이제 여당 쪽 누구, 야당 쪽 누구 이게 조금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제 출입처가 최영경 기자랑 저랑 둘 다 여야를 다 했는데 좀 더 오래 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좀 위주로 나갔다가 요새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막 들어옵니다. 네. 아니 갑자기 근데 그 얘기는 왜? 아니, 넌 궁금하셔서? 네, 궁금했어요. 네. 윤경 선배 보고 싶으세요?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둘 다 좋아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오시나 이상했어요. 아유, 하여튼 뭐 뉴스가 뭐 너무 혼란스러워서 특별한 기준 없이 네 그냥 브리핑 또 해주시는 기자님 계시고 또 인터뷰 함께 해주시는 기자님들이 또 이렇게 팩트 체크도 옆에서 같이 또 해주시고 뭐 그렇게 좀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일단 공수처가 지금 네. 거의 뭐 모든 뉴스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아주 공수처 행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요새 오늘 좀 이제 여러분들의 해설을 좀 들어보려고요. 공수처가 경찰한테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약간 의아해했는데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원래 이제 만료일이었는데 그 만료일 하루 앞둔 밤 9시에 경찰 너희가 해줘. 체포영장 집행해줘 한 거예요. 근데 경찰도 좀 당황스러웠죠. 아니 이거 공수처가 신청한 건데 갑자기 우리 보고 해달라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상의도 안 했고 그리고 체포만 우리 보고 하라고? 수사지휘는 여전히 니네가 한다고? 실제로 공수처장이 지휘라는 표현을 쓴 것 때문에 사실 경찰에서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 부글부글한 분위기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대놓고 이제 국수부에서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고 최종적으로 그래 원래대로 공조본 체제 하에서 원점대로 체포영장 집행하겠다, 수사와 체포 가겠다라고 했고 이제 오늘 이제 체포영장 기한 연장하는 거를 재청구를 했습니다. 서부지법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찰 국수본이 있고 예. 그다음에 뭐 검찰이 또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있고 네. 이제 공수처랑 경찰 국수본이 힘을 합쳐
공조본이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딱히 이제 컨트롤이라든지 뭐 이게 지휘체계 같은 게 뭐 이렇게 썩 원활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수처가 원래 이제 영장 받아서 이제 집행하려다가 안 되니까 경찰한테 니네가 체포만 좀 해와 이렇게 했는데 싫다고 하니까 지금 다시 그럼 공수처가 하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한숨 한번 쉬셔도 괜찮고요. 야, 한숨 강요네 완전히.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근데 공수처는 뭐 여기 법조인 노영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네. 일단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발부 받을 때부터 네. 엉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네. 출석하라고 계속했는데 안 나오니까 체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공개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경우도 매우 드문 경우예요. 공개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뿐 아니라 네. 날짜까지 다 거기다가 그 6일까지다라고 해서 못 박아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검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체포영장이더라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 공수처가 그동안에 4년 동안에 무려 3,200억, 1년에 한 800억 정도씩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3,200억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소 제대로 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한 건인가 뭐 공수처의 수사를 제대로 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체포영장 그 집행해 본 적도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런데 그런 공수처가 네. 지금 여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가 나자마자 뭐 세 기관이 달라붙었지 않습니까? 공수처, 경찰, 그다음에 검찰. 네. 그래서 세 기관이 마치 그 어떤 짐 맹수가 하나 쓰러지니까 누가 먼저 달려들어서 누가 먼저 내 그 물어 뜯느냐를 경쟁하듯이 해서 사실 그거 보면서 저는 분명히 비상계엄 잘못됐고 대통령 책임져야 되지만 이런 모습 보이는 건 너무 이상하다.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결국은 검찰은 손을 떼고 그다음에 공수처하고 경찰만 남았는데 공수처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자기들이 잘못해왔던 것들을 이번 한 건으로 모든 것을 다 만회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멋있는 모습을 하나 보여줘서 그 대통령을 끄집어내서 어디다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줘서 박수 받으면서 우리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능력에 비해서 의욕이 너무 앞섰다. 자기 입보다 훨씬 큰 그것을 먹으려고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씹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상당히 책임져야 되고요. 저는 공수처뿐만이 아니라 네. 공수처를 만들어낸 게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네. 민주당이 만들어내시고 이제 탄핵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 공수처장을. 공수처장. 네. 처장을 탄핵할 게 아니라 공수처를 탄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수처를 탄핵을 하고 공수처 저는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수처 만든 게 문제다. 만든 본인들에 대해서도 좀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네. 하세요. 네. 자, 민주당 쪽은 아니 뭐 어떤 공수처가 의지도 없고 네. 실력도 없고 법적 수사기관인데 법도 잘 모르더라. 그건 맞아요.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대형 정치적 사건을 총괄 지휘해 본 경험이 있는 곳은 검찰밖에 없습니다. 경찰도 사실 제대로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직 사회의 특징이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부처 소속의 기관이 있으면 원래 조정 안 됩니다. 원래 조정 안 됩니다. 국무총리가 있고요. 네. 국무총리 밑에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또 있는 이유도 네.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면 너가 조정해라. 그렇죠. 예. 네. 그럼 이거 누가 조정해야 되느냐? 이거 원래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정해야 되는 거죠. 체계가 그건데.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예. 조정을 해서요.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합동수사본부 그렇죠. 검찰이 주도하는 이런 거 만들어도 됩니다. 예. 그게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예, 예. 결국은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공수처가 이 공조본을 지휘하게 된 이유는 경찰도 국가수사본부라든가 네. 또는 경찰청장, 그다음에 서울청장이 내란 연루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죠. 네, 경찰의 주도권을 못 주지 않았나라는 검찰에 대한 신뢰는 또 없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네.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지금이라도 그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예. 이거 조정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그 얘기는 했거든요. 아니 이거는 기관 간의 그런 뭐 충돌이나 하여튼 뭐 좀 갈등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지휘권자가 빨리 정리를 좀 해서 그럼 네네. 이번엔 공수처가 주도해서 뭐 이렇게 하라든지 아니면 경찰에 하라든지 아니면 경호처 니네 가만히 있으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지시를 내려줘야 되는데. 원래 청와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존재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른바 이제 다부처위원회라는 15개 부처에서 파견 나온 부처에서 일을 해봤어요. 결국 다 청와대가 다 조정해요. 해야죠. 청와대 한마디면 다 해결되거든요.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한마디면 다 조정되는데. 그거를 왜 계속 안 하네?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에 대해서 조금 변명을 해주자면 예. 처음에 공수처는 이렇게 기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질 게 아니었죠. 처음에 공수처를 만들기로 했었던 것은 워낙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네.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인 공수처에서 이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독립적으로 해보자라는 게 원래 그때 이제 취지였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그랬는데 네. 그거를 지금 이 여당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이 법 하나를 두고서 막 만신창이가 되도록 서로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그럼 이걸 하면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을 사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공수처장 뽑을 때부터 뭐 제3의 기관인 대한변협에 해야 된다. 사실 대한변협 회장은 되게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람 말들 원래 들을 것도 아니었는데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어정쩡하게 잘못 만들어진 게 저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네. 두 번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이 공수처가 지금 만들어진 지 4년 되면서 검사들이 바뀌고 그다음에 임용이 새로 돼야 되고 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도 못하게 하고 재정적인 부분도 돈 안 주고 사람들 임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끝까지 버티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요. 그 당시에.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할 수 네, 없도록 일을 할 수 만들었다.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게다가 공수처는 이제 검사들 출신으로 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 사람들이 원래는 아니어야 되는데 이 밑에서 실질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찰이나 이 수사관들을 서로 아우르는 이런 종류의 그런 리더십이 좀 부족한 판사가 판사 출신이 항상 그 위에서 공수처장을 하면서 또 이걸 또 망가뜨려 놓은 게 좀 있어요. 네. 그리고 검사 출신들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수사는 우리가 잘해. 판사가 뭘 잘하냐, 경찰이 뭘 잘하냐, 이 잘난 척들을 되게 많이 하고 네. 자기네들이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엄청나게 이 안 좋은 행동들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졌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는 물론 미숙하고 일도 잘 못했지만 검찰의 덫에 걸린 거예요. 검찰이 처음에 이 사건은 우리가 수사할게 하면서 처음에 이제 호기롭게 막 뭔가를 했고 또 윤석열 씨 측에서도 나는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를 더 믿어 이러면서 검사 출신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공수처는 철저하게 무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수사권 논란이 이제 불거지고 네. 우리는 절대 안 뺏기겠다 하다가 서로 간에 막 싸우다가 막판에 그냥 몰려가지고 공수처 니네 해라. 대신에 니네가 수사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절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저는 이 사건을 넘겼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기관 속에서 공수처가 부웅 떠가지고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이거는 공수처도 잘못이고 이런 식으로 이걸 좀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는 시스템도 잘못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혹시 변호사님 보세요?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을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영장이 다시 이제 나오게 되면 네. 정말로 실질적인 임무는 공수처가 잘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지휘권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차라리 아예 저는 처음부터 경찰 이름으로 왜냐면 경찰이 해라. 공수본이니까 같이 하기로 했었으니까 네. 누구 이름으로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영장 청구 신청은 경찰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받아주는 청구는 거는 공수처가 할 수 어차피 공수처가 있어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이제 신청의 주체는 경찰로 하면 되는 거죠. 경찰로 하고 대신에 이거는 청구만 이 공수처가 해주는 걸로. 네. 그렇게 되면 받을 때 주체가 경찰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경찰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룸이.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경찰한테 넘기려다가 못한 것도 그 공수처법에 있는 그 80몇 조인데 그 공수처법에 있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된 행위의 그 절차적인 문제가 좀 있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수사권 수사 지휘를 어떻게 할 수 있냐의 문제였는데 그때 나온 게 하나가 수사 지휘를 경찰에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공수처에 있는 사법경찰리를 통해서 하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뭐가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그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저는 경찰이 잘하는 부분이 아니, 이거니까. 예를 들어 체포는 그 네. 경찰이 체포영장 받아서 한다고 치고 수사는 아니 그래서 받아가지고 경찰하고 이 공수처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죠. 수사 합동으로? 관련해가지고. 저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네네네. 싶은데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 불편부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 못 믿겠다 그래서 공수처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만들어지자마자 뭐 했습니까? 이성윤 그때 중앙지검장인가를 황제 의전으로 그때 차로 모셔서 데리고 오는 바람에 그걸 보면서 야 공수처 뭐냐 도대체 니네들 뭐가 공정하냐 이런 식의 비난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50명하고 그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으로 시작됐는데 네. 그 나중에 보도 보셨지만 본인들이 다 사표 내시고 나 이제 못하겠다 여기서 공수처 별 의미 없다 나 돌아가겠다 그래서 네. 줄줄이 빠져서 지금 보면 검사 15명, 수사관 30 몇 명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해요. 네네. 근데 이게 무슨 뭐 너 나가라라고 그래서 나간 겁니까? 아니 공수처가 4년 동안 제대로 된 수사 제대로 변변하게 하는 수사 하나도 없고 그냥 개점 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도 나 이제 돌아갈래 여기 안 있을래라고 다 돌아간 거잖아요. 이건 여당이 힘 빼서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왜 여당이 힘을 빼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네. 지금 그 얘기하시기에 그 대통령이 예를 들면 자기 수사하는 공수처에 대해서 무시했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피의자가 자기 수사하는 기관을 존중합니까? 다 가능하면 자기 수사하는 기관에 대해서 다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공수처의 능력과 네. 그 능력에 턱없이 그 모자라는 그거보다 훨씬 넘치는 욕심 이 두 개의 부조화 때문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공수처는 만약에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그 경찰한테 니네가 체포해와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안 되네. 그러니까 후퇴할게라고 7시간 만에 빼는 걸 보고 야 이런 사람들한테 이 내란죄 같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수사를 맡겨놔갖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사 저는 잘하던 못할 것 같아요. 검사들 데려와서 공수처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수사를 갑자기 못하게 될 리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수사 잘하는 검사가 공수처 안 가잖아요. 아 수사 잘하는 안 사람은 가고 안 가니까. 여기는 네. 계약직이에요. 아.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검사들이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능력 들어가기 있고 때문에 잘 나가고 그런데 수사 잘하는 검사 에이스 검사들은 아니, 그냥 뭐 검찰에 뭐 있고. 실제로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도 맞고 네. 우리 김채호 의원님 말씀도 맞고 이런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 그 검찰 개혁 방향이 잘못됐어요.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분립 분권이 됐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검찰의 기소 독점이라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게 검찰이 아니라 검사거든요. 그럼 검사만 다양한 기관에 퍼져 있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따로 놀아버리면 돼. 예를 들자면 우리 뭐 미국 영화에 뭐 다이하드나 리서버풀 이런 거 보면은 FBI, CIA, 주경찰, 세리프 다 싸워요. 언제적 리셀의 폰입니까? 보시는 분 아무도 몰라요. 다이하드도? 다이아드도 거의 모르시죠. 아 그래, 죄송합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다이아드고 리셀의 폰은 저 멜 깁슨입니다. 아, 그래서 덴젤 워싱턴의 이퀄라이저? 아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나옵니까? 그래 자, 이게 옛날 얘기잖아요. 뭐 누가 더 나이 많이 들었나 지금 여기서 뭐 입증하는 경쟁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네네. 자 공무원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네. 기소는 검찰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요. 이거 자체가 미국식하고는 완전 안 맞는 거예요. 미국식하고는 분립돼서 다 가능하단 말이야. 다 기소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돼야지만이 서로 모든 것을 경쟁하면서 수사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전론발이 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검찰 개혁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됐고 그 이유는 법조인들이 계획해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법조인들이 하니까 네. 기능의 분산만 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권력의 문제거든.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권력을 독점한 것이 문제인 거지 네. 수사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네.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고 네. 현재로서는 어쨌든 경찰이 제일 잘하니까 네, 껍데기 허울은 공수처가 씌우더라도 경찰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네.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그걸 몰랐던 사람 있었어요? 검찰 수사관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지원이라는 데려갔잖아요. 이름을 빌려서 경찰에 데려갔잖아요. 사실 이후에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왜 만료일에 브리핑을 열어가지고 일임을 한다라고 하면서 무능을 자기함과 동시에 저는 약간 어차피 그냥 이렇게 공정본 형태로 흘러갈 건데 이거는 약간 뭐 민주당에서 뭐 부끄러운 공수처다 이렇게 비판했던데 부끄러운 걸 넘어서 약간 비겁한 그래서 발을 빼는 모양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체포한다고 했다가 어. 공수처장이 당장이라도 체포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약간 태세 전환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공수처 밀정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를 못 믿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누구나 다 공수처가 그렇게 엉터리 같이 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지만 네. 경호처가 사실 어떻게 할지는 뻔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체포영장 집행한다 그럴 때 그러면 사람들 많이 데려가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해봤자 결과적으로는 숫자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플랜 A, B, C를 정확하게 세워놔야 된다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특히
경호처장이 지금 매우 문제이니 네. 경호처장과 차장을 먼저 네. 이들이 경호처 뭐 어쩌고저쩌고 들면서 반대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행범 체포하자라고 얘기가 됐었던 거고 실제 그 사람들만 체포했었어도 저는 다 됐을 거라고 보고 네. 그거를 이미 경찰과 공수처가 미리 합의를 하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실제 그 합의를 이행할 시점이 되어서 경찰에서 이 사람 체포하자라고 했더니 갑자기 공수처에서 뭐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차장 맞- 자를 그랬대요? 막아야 뭐 한다. 차장 맞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처음에 약속을 하고 들어갔으면 그게 누가 봐도 뻔할 건데 그거를 모를 리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상하다. 이대환 검사 진짜 이상하다. 오동훈 차장 진짜 이상하다. 이 생각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뻔하게 어떻게 제압하면 된다는 게 나오는데 왜 그걸 안 했을까? 약속까지 해놓고 세 번째 그래놓고는 마치 호기롭게 뭔가 되게 잘 알아서 가는 것처럼 근데 실제 알아봤더니 내부 구조도 몰라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 사병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몰라 저 사람들이 형사소송법 그동안에는 경호처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네. 111조를 가지고서 막았는데 그거를 영장에다가 써주니까 이제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경호법 5조를 들고 나와서 막아요. 자, 예. 우리 같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경호법 가지고 막을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왜 경호처가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걸 다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 합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정설이 나오고 그래서 짜고 치는 고고고다 이런 얘기 그냥 이제 나오는 거죠. 능력 부족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들이 의심스러워요, 매우 저는. 아니, 그 매우 경호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공수처장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짰다. 서로 짰다. 아니 둘이 짰을지 야, 안 짰. 아니야 잠깐 그건 둘이 짰을지 안 짰을지 이대환이 짰을지 그 밑에 사람이 짰을지 모르는데 네. 오동훈 공수처장의 형이 경남도지사 밑에서 지금 경남도 연구원인가 뭐 거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속해서 그쪽 라인에서 또 이제 활동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사람들이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런 것 일단 같아요, 총대는 제가. 안 매겠다. 네, 자기들 뭐 책임을 안 지려고 네. 하고 겁을 총대는 안 먹었던 것 매겠다. 같아요. 근데 그 경호처의 아주 그 강경한 모습이 네.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이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모두 모여 한 목소리로 경호처의 무능을 욕하고 네. 있지만 사실 이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적법 네네네.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에 대해서 불응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불응하는 걸 이제 실제로 이제 하는 게 경호처고 경호처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핵심 멤버 중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어제 윤건영 의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름을 몇 명 거론을 했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 부장 이 세 사람이 특히나 이 김건희 라인이다라고 하면서 이 세 사람이 지금 뭐 박종준 경호처장이 뭐 담화도 하고 했지만 뭐 약간 패싱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다독이면서 뭐 가스라이팅도 하고 막 하면서 뭐 우리가 지켜야 된다, 모두가 배신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뭐 이제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뭐 총기랑 실탄 지급 같은 거 논의하고 우리가 경찰을 체포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케이블 타이도 한 뭐 400개 준비해 뭐 이랬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경찰 체포용 네. 케이블 타이요. 아 경찰을 체포한다는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려갖고. 아 근데 실제로 그 얘기를 그 네. 윤곽근 변호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한 영장 집행이니까 영장 집행하러 경찰이 오면 경호처 직원도 경찰을 잡을 수 있고 현장에 있는 시민도 잡을 수 있죠. 경찰을 잡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죠. 서로 체포하는 거네 그러면. 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케이블 타이를 준비해서 한다라는 아유, 것은 참. 거의 계엄할 때 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 불법 장비로 제가 추정이 되거든요. 아니 케이블 타이는 경찰 체포해서 누구한테 넘길 거예요 근데? 경찰 체포하면 다시 경찰한테. 저기 대통령실 지하 벙커, 합참의장실 지하 벙커 이런 데 와. 잡으려면 이거야말로 또 내란인데 윤건영 의원 이야기도 좀 일리는 있지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종준 경호처장하고 네네. 이 경호처 이른바 출신의 3인방하고 역할 분담한 것 같아요. 누구는 세게 나가고 누구는 극합, 조정하고 극합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것 같고요. 네. 윤건영 의원이 청와대 그 상황실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경호처 멤버들 대충 다 알 겁니다. 아. 저도 이 경호처 멤버들 통해서 좀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이 별로 유능한 사람이 아닌데 저 자리까지 갔다.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네네네. 그 중간에 기수 파괴 행위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윤석열 김건희식 리더십이죠. 검찰에 있을 때에도 흠결이 있는 사람들, 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도 오히려 출세시켜 주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충성하니까. 그렇죠. 군에서도 보면은 뭐 노상원 씨라든가 문상원 씨 이런 사람들 보면은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잖아요. 그런 하나의 리더십이 작동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잉해서 더 충성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짐작이 좀 됩니다. 네. 그 경호처가 그리고 이 막는 과정에서 일반 사병을 방패 삼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경찰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우리 영장 집행할 때 네. 아마 이제 막 속보 전할 때 저희가 뭐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네. 3차 저지선 동그라미 이런 얘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면서. 네. 그래서 그 이제 1차, 2차까지는 뚫렸고 마지막 3차에서 네, 대치 네, 몸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시면 그 1차 저지선 외곽 경우는 이제 군 이제 수방사 산하에 있는 뭐 네. 33 경찰대 뭐 55 경비단 이런 데서 관할을 하고 그다음에 2차 경우 그 저지선은 이제 경찰 101부대 뭐 이런 데서 하는 101단 이런 데서 하고 3차 경호처가 이제 초근접 경호를 하는데 네. 저 지역까지 이제 수사단이랑 경찰 인력이 들어갔을 때는 사실 저기는 이제 군이 있으면 안 되는 지역인데 거기에도 그 수방사 산하에 있던 부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저긴 경호처 직원들만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막았다라는 게 이제 경찰 측의 주장이었고 사실 처음에 경호처에서 부인을 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이제 병사들을 후방으로 전환을 시켰다라고 했는데 네. 경찰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다 체증한 결과에 그 병사들의 얼굴이 담겨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네. 사진이 다 있을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은 저기 이제 군부대는 외곽 경비 때문에 있는 거지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네.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선, 2선 뚫리고 그 뚫리는 걸 예상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호처 관서 주비에서 마지막에 스크럼 짤 때는 네. 민간인들도 오고 군인들도 오고 막 끼어 들어가지고 예, 스크럼 잡고 예.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가 또 뭔가 하면요. 충분히 그 당시에 현장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마음만 먹고 이 경호처 지휘부들을 제거했더라면은 와해시키면. 당장 그날도 집행이 가능했다라는 가능했죠. 그런 이제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때도 그래서 뭐 경호처장이나 뭐 몇 명만 이렇게 데려가면 뭐 문제 없이 갈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네, 있긴 네. 있었는데 그래서 의지 부족 아니냐는 얘기를 그래서 아마 좀 하고 지금 계신 이 정보들이 것 같고. 어디서 나오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경호처에 있는 늘공들한테서 다 나오는 거라고 봐요. 제가 그날 사실은 다른 방송 하면서 네. 3시면 정리된다고 제가 아주 단언을 했었어요. 예. 3시면 정리된다. 네. 근데 내가 3시면 정리된다고 한 걸 왜 나보고 근거가 뭐냐 그래서 내가 신기다 말을 했는데 예. 사실 3시 반에 철수했어요. 근데 사실 신기는 아니었고 네. 난 사실 정보를 받았었거든요. 무슨 정보였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박종준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호차장하고 네. 이 사람들이 가장 그 강성으로. 위법이라고 하면서 강성으로 네. 또 이 사람들 말을 다 들으니까 네. 이 사람들만 체포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예. 그 전에 공수처하고 경찰도 이 사람들을 체포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서 계획을 짰었단 저항할 말이죠. 경우 체포한다. 네,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한 체포가 저는 1시 전후로 일어날 줄 알았어요. 특히 아. 12시 반부터 1시 사이에.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나머지 사람들 다 정리하고 인간 방패 뭐 벽 이런 거 다 치우고 그러고 나면 안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딘지 소재 파악해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겠다. 그게 저는 세시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시를 그냥 신기라는 말을 그냥 한 말이고 네. 제가 이제 그 정보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세시를 말했는데 이게 실패하게 된 이유는 저는 첫 번째 이거 같아요. 지금 현재 물론 뭐 그 서로 간의 얘기도 잘 안 됐긴 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대통령이 그 당시 거기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에? 그때 고양이 뉴스라고 다른 유튜버가 아, 그때 네네네. 오전 8시부터 마이바흐 그 차 S60 차가 S600 차가 예. 두 대가 합참 쪽 관제로 예, 갔다. 관계로 예. 갔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서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하면서 찾아내는 거를 하는데 네. 실제 이거를 체포해봤, 그러니까 이 현행범으로 이 사람들을 체포해봤자 안에 들어가봤자 대통령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기 없다는 이제 아마 첩보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이거 좀 재밌는 이야기.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가 있으면 그것도 너무 그러니까 웃긴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근데 그날 1시 반에 이제 철수하겠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3시쯤에 사람들이 다 걸어 내려오면서 표정이 어디 소풍 갔다 온 사람처럼 되게 이상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근데 그랬잖아요. 그때 공수 사람들도. 네, 뭐 웃는 사진 찍혀갖고 또 욕 많이 먹었죠. 오히려 막 너무 막 분해하거나 막 너무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예. 되게 여유롭고 이상한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봤자 소용없는 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됐다 이런 표정이었는데 네. 그 다음 날 이제 어떤 유튜브가 내가 3주 전부터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찍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탔을 만한 차량은 이렇게 해서 저기로 가더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나이바 차량을 향해 경호처 직원들이 인사까지 경례를 하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그다음에 있었죠. 더 중요한 네. 얘기가 뭐가 나왔냐면 경찰이 네. 어제 네. 속보로 계속 나온 경찰이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대통령의 소재를 우리가 확보했다.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 얘기가 어제 오후에 계속 나왔어요. 아 그럼 그 전에 파악 못했다는 뜻이네. 그 전에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뜻이고 이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3일날 네.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서 사실은 더 이상 들어갈 의미가 없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었던 걸로 제가 보이고. 아니 관저 있어야지 어디 그러니까 관절 당연히 있어야죠. 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아침 8시 3분에 나가더라. 두 번째, 다시 들어가는 거 못 봤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박정준을 체포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경찰이 하필이면 경찰이 예. 우리 대통령 소재 파악했다. 이걸 속보로 내보내더라니까요. 그러면서 2차 집행 때는 무조건 찾을 것이다. 이게 일련의 흐름들을 다 정리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제 신기가 그래서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오늘.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추측의 영역이긴 다 합니다만 추측이죠, 당연히. 여러 정황상 네. 그럴 가능성도 꽤 네, 있더라고 그랬을 이제 것 같더라고요, 판단하신다는 이제 거고요. 보니까. 한숨 깊이 한번 나왔습니다. 예. 어제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 예. 백동은 부단장이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은 됐나?라고 물으니 그렇게 알고 있다. 관저 안에 있는 건가?라고 물으니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게 이제 수사. 근데 관저 아닌 다른 곳에 이렇게 막 지금 다 네. 다닐 수 아니 있어요? 그러면 안 그러면 네. 왜 경찰이 속보로 2차 집행 때는 체포할 수 있어요? 이 얘기 왜 하고 왜 속보로 계속해서 대통령 소재 파악했단 말을 왜 합니까? 그 얘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호처 직원이 지켜주는 관저가 제일 안전한 거 아니,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고 우린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예. 그 이후에 갑자기 어떤 유튜버가 내가 찍었더니 그 차로 나가더라. 두 번째, 대통령 소재를 우리가 파악했다, 확인했다. 이거를 경찰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체포영장 받아서 잡으러 갔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그곳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럼 못하는 아니, 거죠. 소재 체포 파악했다고 하니까 파악. 그러니까 아니 여기 그러니까 파악하기 전에. 네. 파악하기 전에. 만약에 이제 경찰이 들어갔어요. 근데 없어 거기에. 그러면 있는데 어디야? 아까 뭐 어디 차로 어디 갔다고 그러면서 다시 쫓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거긴 다시 또 못 가요? 거긴 또 영장 또 받아야 돼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번 영장 청구는 네. 광범위하게 수색 영장 수색 영장으로서 포함 넓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를 갈지 그랬을 모르니까.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럼 인근 5km 안에 다 수색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했겠죠. 맞아요. 이게 아무튼 대통령 찾는데 그 지하 벙커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지하 벙커 얘기도 나왔어요. 독재자의 네. 대표적인 말로를 상징하는 게 지하 벙커예요. 뭐 까다피, 히틀러,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 벙커 전전하다가 잡혀가거든. 그래서 사실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 복무하러 온 사병들까지 앞에 벽 쌓아놓고 자기는 또 다른데 피신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일 비겁한 사람이 윤석열과 공수처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윤석열도 공수처 뒤에서 경호처 뒤에서 지휘하세요. 제가 봤을 때 그래 지휘해야 되고 공수처장도 예.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대한 상황이면 본인 현장 가야 돼요. 그럼요. 현장 가야 됩니다. 공수처장이 예, 도어 스태핑 비슷한 거 했잖아요. 공수처장이 들어가기 전에. 네. 그리고 왜 현장 안 갑니까? 현장 가서 주의해야죠. 자기가. 이 정도 중대한 사안 중대한 사안이면 해야죠.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네. 아무튼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제 네. 오늘도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이제 거부했죠. 불응하겠다. 뭐 변호인단이 아직 안 꾸려졌고 지금 뭐 업무가 워낙 엄중한 시기라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경호처를 없애자. 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경호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가 대통령의 개인 사병으로 전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직 폐지하고 외국에 우리나라처럼 경호처 따로 안 둔 데도 있다라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호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그냥 이관을 하자.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당장 지금 경호처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조직법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예. 그거 또 다른 공수처 만들겠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다수가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럼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야 그래 이제는 경호처 없애버리고 다른 기관으로 만들어.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어떻게 하니까 이거 만들고 무슨 국가수사본부 만들고 FBI 만들고 뭐 뭘 만들고 그 지금 공수처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공수처가 얼마나 허술한 기관이고 얼마나 우리 사법 체계가 엉망진창이 됐는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경호처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경호처 확 없애버리고 다른 걸 뭘 만들자. 그리고 저기 헌법 그 재판관 임명과 과정에서 한독수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최상목도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왜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들을 못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왜 국민의힘의 회복 떨어졌던 지지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진짜 무책임한 집단이구나. 아니 뭐 자기들이 다수라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없애버리고 때려 없애버리고 다른 걸 만들고 하겠다고 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네. 그 힘을 좀 절제를 하고 정말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해서 국가 전체가 위기 상황이면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을 안정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빨리 잡아갖고 어째 쳐넣어 구속시켜버려 이런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대응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을 믿지 못하는 근데 거예요. 감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네.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은 다 역설을 품고 있어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민주당이 지지율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그 다음에 국가 관료제 문제를 위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줄 알면서도 네. 내란 사태를 종결시켜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국가의 안정성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것들이 윤석열이 잡히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1월 3일 날 우리 공권력이 투입됐을 때 로이터 네. 통신부에서 전 세계 외신이 다 생중계를 했습니다. 네. 생중계하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잡아왔다. 그러면은 내란이 종식되는 거예요. 국가 신인도도 올라가고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들어가서 못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주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의 요소가 아닌 법률적 요소로서 위의 요인을 제거하자. 우리 그동안에 지지율 떨어져도 된다라는 그런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경호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예. 지금 경호처 없애자는 이야기도 이거 참 웃기는 이야기인 게 지금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꺼낸다는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전술적으로 뭐 좋지는 않아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경호처라는 것도 독재의 산물이에요. 선진국들은 대부분들 그냥 경찰이 파견 나와서 지켜요. 우리나라도요. 자유당 정부 이승만 시절까지만 해도 경무대라고 했잖아요. 청와대를 종로 경찰서가 그냥 담당했어요. 담당했는데 박정희가 5.16 쿠데타 일으키고 난 이후부터 경호실을 설치해요. 네. 왜? 내가 총칼 들고 쿠데타 일으켰으니까 나 같은 딴 놈이 또 총칼 들고 쿠데타 일으킬 수 있으니까 군 동원해서 나를 지켜야지. 이게 독재자들의 사고예요. 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벙커 만들었던 사람들 네. 다 경호실 친위 근위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다 독재자들이에요. 사실은 없애야 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예. 개헌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처에 문제가 있으면 이 사태가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걸 다시 리뷰를 해보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차분차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가 진행될 때 내가 수사받고 있으니까 이거 검찰 니들 내가 가만 안 두겠어. 공수처 만들겠어. 그다음에 이거 얘기한 대로 경호처 지금 당장 뭐 그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 내가 니들 다 없애버리겠어.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건 그다음에 또 야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반대로 개헌하자. 이건 무슨 대한민국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아니, 근데 이런 식의 즉흥적인 국민의힘도 별 할 말 없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 없애자는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잘 됐다고 주장하는 게 예, 아니잖아요. 예, 제가 예. 비상계엄 절대로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고 그래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 맞습니다.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가를 놓고 볼 때 네. 지금처럼 이렇게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두 군데 다 잘못이다. 네. 헌재 폐지론 이것도 문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헌법재판소를 지금 없애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조배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니, 이제 이분은 판사까지 하신 분이 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국민의힘 하니까. 판사 출신의 네. 조배숙 의원이 헌재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를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제 헌재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네.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예. 저는 뭐 헌법학자는 아닙니다. 저 네. 정치학 정치학 네네. 원래 헌법은 정치학이에요. 네네네. 저 헌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민주공화정에서 선출된 사람이 왜 공화정 역할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헌재 없애야 되는 건 맞아요. 사실은 헌재라는 것은 법률 해석만 해야지 되는 것이지 네. 인사와 관련되는 것은 국가 권력에 관한되는 되는 것들을 심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 미국 같은 데는 상원에서 하잖아요. 상원에서 한다. 상원에서 하잖아요.
아니면 의회에서 단심으로 해버리거나. 네네네네. 아니,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법률 그대로만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변화가 많이 무쌍하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판단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저는 정치적 사법기구.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보는 사람인데 물론 이제 어느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 견해와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결론이 안 맞으면 그럴 때는 막 헌법재판소 없애야 된다 그랬다가 또 맞으면 또 좋다 그랬다가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일관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경청할 만한 뭐 그런 포인트라기보다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냐에 따라서 자꾸 좋다 싫다가 이런 마음들의 그 변덕에 대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조배석 의원처럼 뭐 정치 편향적이니까 없애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뭘 없애자, 지금 뭘 만들자 해서는 안 된다는 아, 이게 이야기는 박근혜 김종익 때 최고위원님 그 말이 해결 맞아요. 해체 이후가 약간 트렌드가 네. 된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네. 네. 헌법재판소는 1987년도 우리 육공화국이 만들어졌을 아, 때 네. 그때 여야 합의에 합의해서 의해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거고 네.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판결도 많이 했어요. 그럼요. 네, 중요하죠. 네, 네. 예를 들면 뭐 동성동본에 대해서 아. 금원을 하는 조항을 없애버린다든가 네. 그다음에 국제그룹에 대해서 해체됐던 것들을 다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다든가 간통법도 혹시 여기서 네, 아니, 맞아요. 저는 예. 내용의 조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민주주의와 공화정이라는 원칙에 입각한다면은 사람들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었기 때문에 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임명된 권력들이 그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적인 해석은 제가 알기에는 독일이나 무슨 네. 다른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예, 예. 있고 네.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네.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런 헌법 조항에 네, 네.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것을 30 몇 년 동안이나 그 만들어 와서 계속 그 축적해 왔던 그런 제도예요. 근데 이런 제도를 예를 들면 뭐 약간의 문제점이 보인다고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주장한다고 그래서 이걸 갑자기 또 바꿔버리는 그렇죠. 우리 맞아요. 박진영 원장님은 이제 그 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 그렇죠. 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맞지 개헌을 않다. 한다면은 네. 개헌을 한다면은 이거는 선출된 권력인 예를 들자면 법률 해석 부분은 헌재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네. 인사와 권력에 관한 부분들의 문제에서만큼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하면 안 된다는 제가 정리해 원칙을 드릴게요. 이야기하는 거죠. 조배석 의원이 잘못했어요. 네, 스톱. 오케이. 동의. 네. 자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이 체포영장 불발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분인 것 같은데 최상목 권한대행 네, 아무것도 하지 정프로가 않잖아요. 완전 꽂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민주당이 고발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네. 일단은 이제 공조본에서는 이거 좀 협조하게 좀 지시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관계기관끼리 잘 처리하라 말이 이렇게 안 돼.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또 추가로 드러난 거는 경호처에서도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요청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경찰 인력 좀 보강해줘 했더니 경호처의 그건 또 말을 경찰이요. 들어줬어요. 그건 그건 또 또. 이제 경찰에다가 또 그 검토 협조 좀 해볼래라고 요청하고. 또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 자, 아무튼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굉장히 세게 했어요. 이거는 오히려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 오히려 아니야? 논란을 더 예, 키우는 라면서 거죠. 제2의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인이 그때 기재부나 뭐 이런 쪽에 입을 빌어서 나는 정치적인 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경제적인 것만 애쓰겠다고 했는데 네. 실제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정치 편향적인 행동을 사실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권한 대행이니까 정치 편향적인 행동하는 거 저는 맞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그럼 본인이 그러면은 원칙에 따라서 여기도 뭐 응원하지 않고 저기도 응원하지 않고 나 그냥 내 할 일만 하겠다 그랬으면 그걸 맞춰서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경호처 지금 내란죄를 처벌받고 있는 이 대통령 처벌이 아니라 내란죄를 지금 소추받고 내란죄로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 대통령을 조사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그 자체도 지금 못하게 하는 이 상황에서 경호처가 우리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도 우리는 다 무효를 보고 위법하다고 보니 우리 쪽에 힘을 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케이를 해주고 그다음에 실제 공수처에서 만나달라 협조 좀 도와달라 이러니까 그거는 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이거는 옳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할 때도 3명을 다 임명하든지 아니면 아예 임명 안 하든지 2명을 임명하게 된 기준이 뭔지는 사실 나온 것도 정확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줄타기를 하면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아주 선택적으로 행동하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도 잘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뭐 자꾸 탄핵 자꾸 노래를 부른다라면서 민주당을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았던 한덕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상목에 이른 사람들이 권한대행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뭔가 제대로 하고 있냐,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적극적 권한도 선택적으로 행사해서 이 상황 자체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건 네.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저도 그 말씀 약간 최상목 그 권한 대행을 위해서 네. 변론을 해드리고 싶으면, 예를 들면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 대행을 151석으로 그 탄핵하는 것이 맞느냐? 네. 그것도 사실은 아무런 해보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탄핵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최상목 그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어디까지가 권한이 있고 어디까지가 권한이 없느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매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 처음에 이분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을 때는 또 야 신의 한 수를 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칭송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파국을 막았다. 네. 그래서 8인 체제나마 이게 굴러가게 함으로써 이 그 갈등을 어쨌든 잠재운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네. 이번 상황에서는 두 개의 기관이 막 충돌하면서 서로가 나를 해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제가 최상목 그 대행의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네.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뭐 한쪽에서는 야 네가 그 대통령 권한 대행답게 확 명령을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네. 쪽에서는 야 네가 뭔데 그런 걸로 명령을 내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주장이 또 다른 사안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네. 어떤 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역지사지해가면서 생각을 해줘야지, 그거를 뭐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아니, 저- 아니 저는 잠깐만요. 이제- 네. 권한대행의 역할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뭐 권한대행 역할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이 바라보는 혹은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권한대행의 역할은 적극적 권한대행은 하지 말고, 적극적 행위는 하지 말고,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이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하라 이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되는 거는 적극적인 행위니까 하지 말고, 대통령 몫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원래 다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현상 유지적으로 사인해가지고 이 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주고, 이런 기준이 다 있어요. 그게 하나도 뭐 엉터리같이 이거는 자기 만들어 저건 자기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준이 이번 있어요? 제가 알기에 그런 기준은 기준이 없는데? 있어요. 그게 바로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그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나라의 이 총체적인 난국이나 어려움이 회복이 되냐 아니냐요. 왜냐하면 권한대행 우리가 왜 뽑냐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그 권한대행이 서명을 해주지 않으면 나라가 안 돌아갈 때 권한대행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네, 하는 게 네. 바로 권한대행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상목 씨가 기본적으로 환율 올라가고 대외 신인도 망가지고 경제적인 거 문제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 임명한다. 그거는 그래서 그나마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는 다 기준이 있어서 네, 네, 그게 네. 전부 다 아니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네.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이후에 이번에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최상목 씨가 얘기한 게 뭐예요? 대통령이 내란죄 저지른 건 잘못이다. 비상계엄 선포한 건 잘못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가지고 소환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 맞겠지. 하지만 본인이 그게 싫다 그러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쪽에서 요구하든 저쪽에서 요구하든. 근데 이쪽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 못 잡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때는 오케이를 하고, 공수처에서 우리가 정당한 수사기관으로서 소환 조사 하려니까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는 대답을 안 하고 무시하고, 이거는 옳지 않은 거잖아요. 누가 보면 뭐가 정확한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자꾸 이제 그거보다- 뭉뚱그리면 네, 안 돼요. 뭐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뭘 걱정하냐면, 그냥 아유 잘들 알아서 하세요 했을 때는 양 기관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 충돌하면 반드시 뭐 부상이든 혹은 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무력들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 기관이 그렇게 충돌할 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둘 중에 전 어느 쪽 손을 들으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야 경호처 니네들 이번에는 경찰 말을 따라야 돼, 혹은 경찰 니네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는 건 안 되겠어라고
확실히 정해줘야 적어도 기관 간의 충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저기 네. 최상문 권한대행이 양쪽 다 무기 버리고 싸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맨손 대결이야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네. 없는 게 법원이 이미 다 판결 내려줬잖아요. 네. 헌재에서 다 판결 내려줬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그거 따르라고 따르면 해야지. 다른 거예요. 그럼 예.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 인사 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상문 대행은 아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두 번째 들어가면 예. 그 경호처가 자기를 체포하는 거에 대해서 무력을 행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네. 예. 예. 대통령을 예를 들면 누가 위해를 한다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무력을 사용하는 거는 그거는 인정이 될 거예요. 당연히. 네. 하지만 본인이 영장을 들고 가는데 집행을 방해하고 있어서 당신을 뭐 이러이러한 혐의로 지금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체포합니다라고 할 때 나를 체포해 하면서 총을 들어? 제가 보기엔 그건 불가능할 예,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사실은 원래대로 그냥 법적으로만 가면은 네. 체포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뭐 무력 충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현실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기후의 것이다. 예, 기대하- 어려워요. 어려운 게 기대하고 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던 역지사지를 제가 최상목 대행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면요. 네. 윤석열 측근이고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야. 네. 그리고 내란 당시에 행적이 불명확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국무회의 하는데 다른 국무위원들이 인정도 안 해줘. 네가 뭔데 해. 뭐 이런 식으로 덤벼요. 본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점 이해합니다. 네. 근데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 따져보니까요. 네. 헌재 재판관을 한 명 임명하지 않은 것은 네. 직무유기예요. 네. 그다음에 상설 특검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예요. 음. 금방 우리가 이야기했던 체포 관련돼 가지고 법원에서 헌재에서 이미 판단 다 했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 집행시키지 못하는 것도 또 직무유기예요. 음. 자, 대통령이라도 직무유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탄핵이에요. 탄핵 사유가 됩니다. 직무유기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고 고발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민주당도 나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탄핵 남발한다는 뭐 악성 비난에 대해서도 솔직히 눈치도 좀 보는 거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경제 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눈치도 좀 보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윤석열의 내란에서부터 비롯된 거고 네. 여기에 의해서 경제 얘기도 비롯됐기 때문에 윤석열을 체포하고 윤석열을 탄핵해서 인용시키는 것 이게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고심하는 거고 때로는 여론이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저희의 좀 역지사지도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여론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지금 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한 2, 3주 좀 올라가는 듯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 관조 쪽으로 가서 막 저 44명인가요? 가서 힘을 예. 실어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44명이면 진짜 많은 숫자예요. 국민의힘 절반에 가까운데. 108명 중에 44명이면 네.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 윤석열 대표 체포 영장 집행 이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약간 조금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 네. 이제 대놓고 막 찾아가가지고 뭐 어제 뭐 이제 그런 감싸는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였죠. 김기현 전 대표가 갔었는데 잠깐 들어볼게요. 네. 저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모아서 오늘 이 원천무인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 이게 되게 뒷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이제 어제 일부 일찍 도착한 의원들은 정진석 비서실장으로는 좀 면담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이 모였잖아요. 대통령이 뭐 흐뭇했는지 뭐 밥 밥 먹자. 먹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아, 따뜻하시다.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의원들이 모양새가 안 좋다라고 거절을 해서 이제 아, 저 밥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밥을 안 먹었다 뭐 네네. 이런. 밥 먹고 오지 그래요. 저는 저분들한테 네. 이제 역지사지로 조언 좀 드릴게요. 예. 인정합니다. 네. 저분들의 숭고한 뜻, 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뜻을 제가 인정을 할 테니까 쇼하지 마시고 음. 경찰과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하러 할 때 앞에서 막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심으로 대통령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온몸을 다해서 막아라. 온몸을 다해서 막아주십시오. 그러면은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현행범으로 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체포되기 때문에 그때 와서 지켜주시고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쇼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뭐 그럴까봐 경찰에서는 본회의 있는 날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 내란 특검 재결하는 날. 아니, 아무튼 저렇게 근데 이제 사진 찍을 예. 때 가운데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주변으로 아까 뭐 나경원 의원도 보이고 하던데
저 가운데 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의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약간씩 몸싸움도 하고 뭐 이런 거 좀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카메라에 이렇게 잘 잡히기 위해서 하죠. 해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아 카메라에 많이 나오는 거. 네. 근데 저는 대통령이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밥 먹자라고 얘기를 하셨대잖아요 했다면 어제. 아니 제가 의원들한테 그것도 물어봤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NCND를 하더라고요. 혼자는 예, 모르겠는데 예, 그게 예. 사실이라면 그 정무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음. 대통령이 자기 찾아온 의원들 그 밖에서 시위하는 의원들한테 밥 먹자. 그리고 거기 또 그 추운 겨울에 그 뒤집어 쓰고 있는 키세스. 분들한테는 그 편지 보내서 나를 위해 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안 것이 되는데 이게 키세스는 대통령이 아닌데. 하실 수 있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너 니들 나 응원 왔으니까 일로 와 내가 밥 줄게 들어와. 이런 느낌이 드니까 아마 네. 의원들도 지금 너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 네. 가서 밥 야 먹고? 니들 지금 소풍 갔냐 거기 뭐 이런 얘기 들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 나왔지만 거기서 2박 3일 동안 거기 그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계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바닥으로 몸으로 때우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때워야 되는 거고 의원님들은 가서 대통령하고 같이 관저에서 따뜻한 밥 먹는 겁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이미지가 너무 나빠질 텐데 왜 네. 이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야인시대 김두한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자기가 앞장서서 싸우지. 네. 진짜. 나 대신 싸워라.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아까 44명 거의 뭐 절반에 좀 못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더 모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도한 이제 친윤 의원이 있는데 쭉 연락을 돌린 거예요. 내일 나가자, 내일 나가자, 내일 영장 만료일이니까 올 거다. 그러니까 나가자 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의원들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40명이 넘어가니까 야 연락 그만 돌려. 이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면 약간 당론처럼 아니 보이잖아요. 잠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정확하게 이 상황에서 비상겸 선포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게 오히려 아니었는데 국민들이 전부 다 바보라서 이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정확히 어떤 당론입니까? 저는 이 44명의 사람들이 갔다는 것도 황당무계하고요. 이분들이 더 갈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이 가면은 모양새 빠지니까 연락하다 말았다. 이게 지금 사실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네. 그것도 더 웃기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와서 했다는 말이 더 웃겨요. 지지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잘못 판단해가지고 네. 민주당이나 이런 데에서 속아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이게 좀 지지를 해주고 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는데 미안해요. 이랬다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면서 얘기해요? 아니 그럼 이분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물어볼 이분 수가 아니에요. 없어서 그래요. 이분은 아닙니다.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불법 개헌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야기를 왜 안 그러니까 하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는 거냐요, 그 행동은. 네, 당론으로 아무튼 이제 이런 행동이 비춰진 건 굉장히 경계를 하는데 네.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정부의 판단이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당의 여론이 약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원래 이런 지지율 같은 거 조사도 원래 안 하는 것이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여론조사했다는 거 정말 그 엉터리 같은 문항을 보세요. 그게 명태균이가 한 거랑 똑같이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이거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한다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여론조사도 문제 있지만 뭐 JTBC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제 언론사들 정말 비판하고 싶은 너무 게 네. 이상해요. 이거는요 여야의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예요.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제대로 한 것인가, 이거 할 때 여야 패널 불러다가 싸움 붙이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 MBC 잘하더만 차라리 뭐 타방송국 친구안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법률 전문가 그 서강대 임지봉 교수 이런 사람 불러서 그냥 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야 편을 부르면은 그냥 싸울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거 방송이 정쟁만 부족히지 법률적인 거, 헌법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파고들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헌법 한 분을 모셔서 얘기 좀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JTBC도 잘하시네. 아니 네, 그리고 또 어디 가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탄핵 소추된 네. 대통령에 대해서 왜 지지율 조사를 해요? 나는 그거 너무 대통령에 이상한데. 대한 지지율 조사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원래 이제 다른 일반적인 여론조사 기관은 이제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당연히 안 안 해야 하는데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부 짓이에요 이게? 좀 작은 규모의 그 여론조사 업체들이 좀 몇 군데에서 한 것 같아요. 아니, 거기다가 내용도 네. 들어보세요. 문항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여론조사인지 말도 안 왜냐면 되는. 이게 질문이 첫 질문이 네.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네. 이렇게 띄워주세요.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입장을 바꾸고 제가 만약에 전화를 받았다면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이면 잘 끊는 무슨 거지. 햇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끊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하면 지지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들을 것이고 또 그 중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대통령에 맞아요. 대한 불법 체포에 네. 대해서 이런 단어들을 씀으로써 그것은 굉장히 편향된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만들어 이런 그러니까 어느 저 전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하나의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고 그것을 언론 보도 많이 메이저 하고. 언론 기관들에서 받아서 써주고. 막 받아서 쓰고 그러면서 마치 그게 실질적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제가 네. 보기에는 그거는 여론에 대한 왜곡이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론조사 보도할 때는 아무나 뭐 마소나 해야 돼. 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막 조사하면 그거 막 그대로 다 보도합니까? 그건 따져보고 보도해야 돼요. 그게 언론 기관으로서의 책무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지지하냐라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가 아니라 얼마나 지지하냐. 그럼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미워하나 이렇게 문항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 문항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미워하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지지하지 않는다가 60이고 지지한다가 4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문항 자체도 그렇게 편파적인 문항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튼 저 여론조사 기관들에 대한 보도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한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그럼 여론조사라는 건 이제 어떤 언론사에서 보통 의뢰를 하고 그 네. 여론조사 전문 업체가 이제 조사를 하고 다시 이제 그 결과를 그 언론사가 받아서 보도를 보도하는 하고. 이런 이제 이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의도를 거기가 가졌어, 의도를. 이번에 아시아투데이라는 곳에서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죠? 네, 예, 맞습니다. 의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 곳이 주필로 있는 사람이 고성국. 고성국 네. 씨고 고성국 씨는 고성국 TV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성국 TV는 극우적- 보신 분들은 극우적인. 아시겠습니다만 꽤나 색깔이 아주 강렬한 뭐 이번에 네.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약간 본진 같은 곳이 됐어요. 아, 본진이에요, 최근에 거기가? 최근에 예, 약간 돼서 네. 어저께 그 여기에서 또 말 세게 했다가 또 대변인 한 분이 또 바로 그쵸. 하루 만에 자진 김민수 사퇴하는 해프닝이 대변인가? 있었는데 예. 김민수 대변인이 전 대변인이에요 이제 어제 그 고성국 TV에 나가서 한 얘기 잠깐 들어볼게요. 과천 상륙 작전이다 이거 성간이 상륙 작전이다. 네. 예. 금기의 영역. 지금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의 소도가 되어버린 성간이거든요. 예. 계엄 선포하고 2, 3분 안에 성간이는 점령했다. 그렇지. 그래서 와 대단하다. 진짜 윤석열이다. 이 한 방을 진짜 제대로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성국 TV라는 나왔었는데. 곳이고요. 김민수 대변인은 그래서 임명되자마자 바로 당일 나 그만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온 거죠. 논란이 커지자 네. 사의를 표했다. 우리 옛날에 여기 장르만요 여기도 나보다 짧게 나왔었어요. 저하고 이틀 방송 했는데. 그때 같이 했었어요. 예. 네, 맞아요. 저희도 출연. 네, 근데 그때는 그때 저렇게까지 하지 않았었는데. 예. 네. 이틀은 또 하셨었군요.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도. 옛날에 이틀 해줘요. 축하드립니다. 대변, 자, 대변인을 이때 예, 했다고? 또 저희가 또 드릴 말씀이나 뉴스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뭐 요 정도 하고 여러분과 인사를 좀 나누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있던 날 바로 그날 거의 유일하게 사표를 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인터뷰를 잠깐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 함께 좀 해주시고 그 전에 이제 저희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아주 심각한 경제 상황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